쿠팡에서 팔린 1,400만 원어치 가짜금, 110조 원을 AI에 쏟아붓는 대기업, 그리고 중동의 가스전 폭격까지. 안녕하세요. 매일 새벽 핵심 기사들만 뽑아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BT의 세상 읽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엔 제가 5분 요약으로 짧게 전해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2026년 3월에 이 파편화된 최신 데이터들은 도저히 5분으로 끝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깊이가 다르죠. 그렇죠. 이 사건들 밑바탕에 깔린 그 거대한 도미노 현상을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연결해보기 위해 오늘 특별히 심층 탐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사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겉보기엔 경제나 사회, IT 뉴스로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진짜 그래 보여요.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지금 이 순간 국가란 기업, 그리고 우리 평범한 개인이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지표들입니다. 와, 극단적인 선택이요. 그럼 우리 일상을 흔드는 가장 거대한 물리적 공포부터 짚어보죠. 바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인데요. 이스라엘이랑 이란 간의 충돌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쪽 다 서로의 경제적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에너지 전쟁으로 번졌거든요.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 소비의 80%를 담당하는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이랑 아살로의 정제 시설을 거의 초토화시켰대요. 그러니까 이란도 가만히 안 있었죠. 곧바로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량의 20%가 오가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거점을 타격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세계 공급량의 20%요? 네, 그 결과가 당장 시장에 반영됐죠. 브렌트 유가 단숨에 110달러를 돌파했고요. 와, 110달러?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무려 17년 만에 1,500원 벽을 깨고 1,5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와, 1,501원이요? 저도 경제기사들을 쫙 훑어봤는데 진짜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두 사람이 식당 주방에서 싸우다가 아예 가스밸브를 폭파시키고 아궁이를 부숴버린 격이잖아요. 근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나 기사에서는 하나같이 환율 1,500원이 위기 수준은 맞지만 국가 부도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죠. 당장 출근하는 여러분 지갑에는 비상벨이 막 미친 듯이 울리고 있고 네. 마트 가기가 겁나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위기가 아닌 게 맞나요? 피부로 느끼는 공포는 예전 외환위기 때랑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거시경제지표랑 개인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아주 지독한 괴리예요. 수치만 보면 1997년이나 2008년 위기 때랑 환율 레벨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숫자는 비슷한데? 근데 위기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달러 국간 자체가 텅텅 비어버린 유동성 위기였어요. 하지만 2020년 현재 한국 경제를 보면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 같은 국가 단위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대한 배 자체가 침몰할 일은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국가 부도는 아니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근데 배가 멀쩡하다고 해서 배에 탄 승객들이 멀미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시스템이 안 무너졌다고 해서 개개인의 고통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개인들에게는 지금이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더 가혹하죠?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환율이랑 고유가가 동시에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조건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원유, 가스, 식량 같은 기초 원자재 가격표가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겁니다. 와, 그럼 기업들은 수입 단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네요. 네, 기업은 늘어난 원가 부담을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게 되고 이건 곧바로 폭력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아, 전가되는군요. 결국 국가는 건재하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은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실질적인 재난을 맞고 있는 거죠. 저 멀리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이 당장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주유소 기름값으로 실시간 청구되고 있다는 거네요. 진짜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가 험악하니까 이 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의 행보도 정말 필사적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대기업들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요. 네, 생존을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금액인 110조 원을
올해 AI의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살벌하더라고요. 네, 엔비디아랑 AMD 양쪽에 차세대 메모리인 HBM4 공급을 확정지었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는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AI 칩을 찍어내고요. 2028년에는 평택 캠퍼스 오라인을 가동하고 2030년까지는 아예 공장 전체를 로봇이 알아서 관리하는 자율형 공장으로 만들겠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110조 원이면 웬만한 국가 예산 맞먹는 돈인데 이걸 반도체 하나에 몰빵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AI 시대의 짱을 먹겠다 이런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삐끗하면 회사가 영원히 끝장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까요? 둘 다 섞여 있겠지만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생존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훨씬 클 겁니다. 지금 AI가 만드는 변화는 그냥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의 폭력적인 파괴거든요. 파괴요? 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랑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극소수 기업이잖아요. 삼성이 110조를 태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자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압도적인 초격차를 단번에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아예 싹을 밟아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M&A까지 준비한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한 칩 납품업체가 아니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 산업의 척추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절박한 전략인 셈입니다. 와, 110조의 무게가 확 와닿네요. 근데 이렇게 미래를 향해 쏘아 올리는 곳이 있는 반면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고 고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 네이버 상황이 좀 심상치 않죠. 코스피가 6천선을 바라보면서 다들 축제 분위기인데 네이버 주가는 혼자 11% 넘게 빠져서 20이면 5천 원에 갇혀 있어요. 심지어 AMD 리사수 CEO가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했다. 이런 호재가 터졌는데도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상황의 본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네이버의 외국인 지분율이 48%에서 38%로 무섭게 빠져나갔거든요. 10%포인트나 날아갔네요. 기관이라 외국인들이 이렇게 짐을 싸서 떠나는 이유는 네이버가 20년간 공들여 쌓은 해자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자요? 그 적군인 성벽 못 넘게 성 주변에 파놓은 연못 같은 방어벽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이버의 방어벽이면 당연히 그 압도적인 한국어 데이터랑 국내 서비스망일 텐데 그게 무너진다고요? 그 방어벽 비율을 좀 더 연장해 볼까요? 네이버의 한국어라는 성벽은 여전히 높고 튼튼해요. 근데 글로벌 빅테크의 AI 모델들이 그 성벽을 힘들게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훌쩍 날아서 넘어버리는 비행기를 발명해버린 겁니다. 성벽은 그대로인데 방어 효과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죠. 헐, 번역이나 언어 이해 능력이 실시간으로 거의 완벽해지니까 굳이 한국어에 특화된 토종 플랫폼을 고집할 이유가 확 사라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고정메일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까지 허용했잖아요. 아, 맞아요. 기사 봤어요. 그게 치명타인가요? 엄청난 치명타죠. 네이버 핵심 수익 모델 중 하나가 그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 상권 검색, 맛집 추천, 예약 결제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국 골목골목까지 자기네 AI 비서에 연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안방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네요. 네,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고 실드를 치지만 냉혹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독점 데이터도 풀린 전쟁터에서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건가? 아, 그 구체적인 수익화 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니까 돈이 썰물처럼 빠지는 거군요. 참, 거시경제 파도에 기업들이 사투를 벌이는 걸 봤는데 이 공포가 평범한 개인들의 통장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산 방어전으로 넘어가 보죠. 네, 개인들도 참 절박하죠.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60대 여성분 사건,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안전자산 찾겠다고 쿠팡에서 1,400만 원어치 골드바랑 금목걸이를 샀는데 가짜금이 온 사건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찰이 국가수에 수사 의뢰하고 쿠팡은 대응 부실로 논란이 컸습니다. 근데 저는 사기 수법보다 이 여성분의 심리가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아니, 보통 1,000만 원 넘는 금을 사려면 은행이나 공식 거래소를 가잖아요. 근데 왜 굳이 스마트폰 쇼핑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그 큰 돈을 썼을까요? 조급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내 현금 가치가 막 녹아내린다는 공포, 하루빨리 손에 잡히는 실물을 움켜쥐어야 한다는 극도의 쫓기는 마음이 만들어낸 비극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를 갉아먹으니까 화면 속 숫자 말고 진짜 만질 수 있는 금을 소유하려는 본능적인 패닉 상태인 거죠. 근데 더 씁쓸한 건 씁쓸한 건요? 그렇게 조급하게 잡으려 했던 금조차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국제 금값을 보면 온스당 4,860.11달러 선까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쟁 터지고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값이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떨어지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거시경제 톱니바퀴가 다르게 맞물려 있어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매우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매파적이라는 건 금리를 안 내리고 계속 높게 꽉 움켜주겠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길어지면 금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요. 바로 이자가 단 한 푼도 안 나온 쇳덩어리라는 점이죠. 아, 이자가 안 나온다. 네, 금리가 높으면 그냥 안전한 달러를 은행 예금이나 국채에 넣어두기만 해도 꼬박꼬박 높은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굳이 보관하기도 힘든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치우고 달러 자산으로 넘어가니까 금값이 하락하는 겁니다. 개인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불안이랑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논리가 이렇게 무섭게 다릅니다. 와, 이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주식도 안 되고 금도 불안하다면 한국인들한테 남은 영원한 종교가 딱 하나 있죠. 바로 부동산. 부동산, 네,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죠.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18.67%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30억 원 넘는 고가주택은 28.6%나 수직 상승했어요. 엄청난 폭이죠. 압구정동 아파트 사례 보니까 1년 만에 보유세가 1,8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솔직히 청년들이나 무주택자 여러분이 이 기사 보면 아, 강남 부자들 세금 폭탄 맞았네? 나랑 상관없네? 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진짜 상관없는 거 맞나요? 바로 그 지점이 정책 뉴스의 가장 잔인한 함정입니다. 언론은 자산가들 세금 폭탄만 부각하는데 경제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폭탄 파편은 무조건 가장 취약한 곳으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곳으로요? 네, 메커니즘을 뜯어보죠. 1년 만에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훌쩍 뛰면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살던 집 팔고 외곽이나 좁은 집으로 쫓겨나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겪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에요. 다주택자들이면 집주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수천만 원씩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자기 통장에서 순순히 감수할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비용은 항상 누군가에게 전가됩니다. 설마 그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들한테 받아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겪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입니다. 집주인들은 보유세를 충당하려고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순수 월세로 돌려버리거든요. 아, 맙소사. 서울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선 세입자들이 선택지가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의 세금을 월세 명목으로 대신 내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윗단의 제도가 가장 밑단에 있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진짜 미쳤네요. 중동전쟁 때문에 밥상 물가 오르는 것도 숨차 죽겠는데 강남 아파트 세금 고지서가 내 월세 통장으로 청구되고 있었다니.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환율, 물가, 월세라는 괴물들이랑 매일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막히게 각자 도생하는 우리의 일상 인프라, 그리고 진짜 내면의 행복도는 괜찮은 걸까요? 이 무거운 현실이랑 되게 대비되는 최첨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뉴스죠? 올해 안에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전체에 카드를 안 찍어도 되는 태그리스 개찰구가 도입된대요. 아, 그냥 걸어나가면 결제되는 거요? 네,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 블루투스가 인식해서 알아서 결제되는 건데요. 이걸로 개찰구 통과 시간이 1인당 0.23초가 단축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숫자의 이면을 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0.23초라는 숫자요? 네, 지금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가 20조 원이거든요. 빚더미인데 700억 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민간에 맡기고 10년간 수익의 0.3%를 수수료를 떼어주기로 했대요. 게다가 먼저 시범 도입한 우이신설서는 이용률이 1%도 안 된다고 하고요. 아, 실효성이 떨어지는군요. 빚이 20조인데
내 출근길 0.23초 줄여보겠다고 수백억을 태운다. 이게 약간 집에 빚이 산더미라 쌀 살 돈도 없는데 현관문 1초 빨리 열겠다고 수백만 원짜리 최신 안면인식 도어록을 다는 꼴 아닌가요? 진짜 뼈 때리는 비유네요. 물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선의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실효성도 입증 안 된 최첨단 시스템을 굳이 지금 깔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사회. 이건 그냥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극단적인 강박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강박증이요? 네, 0.23초라도 도태되면 견디지 못하는 불안감이 우리 인프라에 투영된 거죠. 확실히 우리는 정말 빠릅니다. 게다가 청년들 지표를 보면 엄청 역동적이기도 해요. 그 꽉 막혀있던 한일 관계가 최근에 엄청 풀렸잖아요. 네, 많이 개선됐죠.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본의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비율이 63%까지 솟구쳤고요. 실제로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 청년이 전년보다 50%나 급증해서 2,20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남성이랑 일본 여성의 혼인한 건수도 1,100건으로 10년 내 최고치고요. 변화의 속도가 무섭네요. 자, 0.23초를 아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국경을 넘나들며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의 역동성. 이 수치만 보면 우린 정말 유능하고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겉모습은 그렇죠. 근데 도대체 왜? 미국 갤럽이 발표한 2026년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우리의 성적표는 이 모양인 겁니까? 화려한 껍데기 속에 골마 터진 상처를 이제 직면해야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체 147개국 중에서 무려 67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67이요. 불과 2년 전 52위에서 15계단이나 추락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 낮다고 무시하던 일본이 61위고요. 심지어 개인의 통제가 훨씬 심하다고 여겨지는 중국마저 65위로 우리보다 순위가 높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훨씬 높잖아요. K의료덕의 기대 수명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객관적인 스펙이 훌륭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대체 뭐죠? 메커니즘의 차이입니다. 말씀하신 GDP나 건강 기대 수명 같은 지표들은 국가의 하드웨어에 해당해요. 이 하드웨어 스펙에서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왜 순위가 떨어졌을까요?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건 바로 사회적 소프트웨어 항목들입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타인에 대한 관용, 사회적 부패에 대한 인식, 인생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가요?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회적 지원 항목에서 한국은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바닥을 쳤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최신형,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정작 와이파이나 통신망이 다 끊겨서 완전히 먹통이 상태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세계 행복 1위를 7년째 차지하는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그냥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실패하거나 병들어도 이 사회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웃이 나를 짓밟지 않을 거라는 촘촘한 사회적 신뢰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 촘촘한 신뢰망이요? 반면 우리는 어떻죠? 어릴 때부터 극단적인 경쟁을 하면서 0.23초라도 빨리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기서 한 번만 미끄러지면 내 인생은 영원히 끝이다. 이 지독한 공포가 깔려있는 겁니다. 부유하지만 결코 안녕하지 못한 사회의 전형인 셈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길고 복잡한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 반대편 중동의 가스전이 불타면서 만든 1,500원 환율, 그리고 내 식탁을 덮친 수입 물가의 공포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거시적인 충격이었죠.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11조 원을 로봇에 베팅하는 삼성, 언어 방어벽이 무너지며 고전하는 네이버의 뼈아픈 현실을 확인했고요. 기업들의 사투였습니다. 그 공포가 개인의 삶에 스며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가짜금을 산 60대 여성의 조급함, 강남의 세금 폭탄이 대학생의 월세 고지서로 둔갑해버리는 잔인한 현상도 짚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0.23초 단축해주는 지하철을 타고 쉴 새 없이 달리지만 정작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줄 공동체가 없어서 끝내 행복지수 67위라는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지표들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방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시경제 불안도, 기업의 위기도 결국은 모두 개인의 고립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이에요. 인프라는 고도화되는데 정작 그 안에 사람들의 연대감은 완벽히 해체되어 버린 시대. 이게 데이터가 경고하는 가장 차가운 진실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다뤘던 그 끔찍한 미사일이 오가는 에너지 전쟁의 당사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번 2026년 행복보고서에서 과연 몇 위를 기록했을까요? 순위가 꽤 놀랍죠. 네, 놀랍게도 전체 8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매일 밤 방공호로 피신하고 국가 명운이 걸린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매일 평화롭게 출근하는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을까요? 보고서의 분석은 단호했습니다. 외부의 치명적인 위협이 역설적으로 그들 내부의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을 폭발시켰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이웃과 가족이 똘똘 뭉쳐서 등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힘이 전쟁의 공포마저 덮을 만큼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무 무겁고 불편합니다. 머리 위로 진짜 미사일이 떨어지는 전시 상황의 사람들보다 최첨단 빌딩 숲에서 일상의 각자 도생을 견뎌내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지옥에 가깝다는 뜻이니까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2030년이 되어서 AI가 반도체 공장을 통제하고 개찰구를 눈 깜짝할 새 통과하는 초연결 시대가 온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인생의 바닥으로 꼬꾸러졌을 때 기꺼이 내 손을 잡아줄 사람 하나 없다면 그 눈부신 기술과 통장 속 숫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진짜 안전자산은 변동성 심한 금이나 주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잠시나마 기대어 쉴 수 있는 내 곁의 사람, 공동체에 대한 온기가 진짜 방어해야 할 자산이 아닐까요? 오늘 쏟아낸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가장 강하게 찌른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월급을 녹이는 1,500원의 환율이었습니까? 아니면 텅 비어버린 우리의 행복지수였습니까?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번쯤 깊이 질문해 보시길 권하며 오늘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